바람 한 점 없는 오후, 박은혜 여사는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의 느티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고 일주일에 한두 번 걸려오는 손주들의 영상통화만이 적막한 일상의 작은 위안이었다. 72회의 세월이 내려앉은 얼굴에는 깊은 외로움과 함께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반듯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왔지만 퇴직 후 찾아온 고독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다. 며칠 전 경로당에서 만난 김영감의 말이 떠올랐다. 박 선생, 요즘 노인들도 인터넷인지 뭔지 하는 걸로 친구도 사귀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듣는다대. 자식들한테 스마트폰 하나 사달라 해봐. 처음에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홀로 남겨진 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김영감의 말은 솔깃하게 다가왔다. 마침 작년 생일에 손자가 할머니 심심하실 때 쓰세요 하며 주고 간 스마트폰이 서랍 속에 잠자고 있었다. 며칠을 끙끙대며 사용법을 익히려 했었지만 복잡한 기능들은 외계어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우연히 황혼의 벗이라는 노년층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를 보게 되었다. 혹시 나 같은 사람도 있을까? 작은 희망을 품고 떨리는 손으로 회원 가입 버튼을 눌렀다.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활기찼다.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부터 건강정보, 정치 이야기까지 나누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낯설었다. 며칠을 눈팅만 하던 박 여사에게 쪽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푸른솔이라는 닉네임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박은혜 선생님이시죠? 프로필에 올려두신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말벗이라도 되어주실 수 있을는지요? 쪽지에는 자신을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하고 현재 필리핀에서 작은 호텔을 운영하며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는 60대 후반의 사업가 최수혁이라고 소개하는 글이 덧붙여 있었다.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그의 정중하고 진솔해 보이는 말투에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다. 그래, 말벗 하나 생긴다고 큰일 날 것도 없지.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써내려갔다. 최수혁 씨, 반갑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시고 이렇게 먼저 연락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박 여사와 푸른솔, 최수혁의 기묘한 인연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메시지를 주고받을수록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최수혁은 박 여사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작은 감정 변화까지도 세심하게 알아차렸다. 박 여사가 교사 시절 이야기를 하면 정말 훌륭한 삶을 사셨군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라며 진심으로 존경심을 표했다.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그리우시겠습니까?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람이라 그 마음 잘 압니다라며 깊은 공감을 보냈다. 박 여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위로받는 기분을 느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녀의 외로운 마음을 적셨다. 매일 아침이면 최수혁에게서 은혜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도착했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라는 그의 다정한 인사가 그녀를 감쌌다. 간헐적으로 걸려오는 국제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중후했으며 왠지 모를 신뢰감을 주었다. 그는 필리핀의 아름다운 해변 풍경과 자신이 운영한다는 아담한 호텔 사진을 보내주며 은혜 씨처럼 고우신 분을 이곳으로 모셔서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말을 속삭였다.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젊은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과 기대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 여사의 생활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외출할 때면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한 번 더 가다듬었고 희끗희끗한 머리도 정성성껏 빗었다. 경로당에 나가면 예전보다 말이 많아지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 선생, 요즘 좋은 일 있으신가 봐.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네. 경로당 회장 강태식 영감이 넉살 좋게 말을 건네면 박 여사는 뭐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라며 수줍게 웃어넘겼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최수혁과의 만남을 상상하며 설레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어느 날 최수혁은 조금 더 대담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은혜 씨,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저는 은혜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여사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70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받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당황스러움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답했다. 최 선생님, 저도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고 불렀고 매일 밤낮으로 사랑의 미러를 속삭였다. 최수혁은 박 여사에게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내가 그동안 외롭게 살았나 봅니다. 당신은 내 삶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라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박 여사는 완전히 그에게 빠져들었다. 그녀에게 최수혁은 단순한 말벗을 넘어 황혼의 로맨스를 함께할 운명의 상대처럼 느껴졌다. 행복감에 젖어있던 어느 날 최수혁으로부터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큰일 났소. 내가 운영하는 호텔에 갑자기 필리핀 세무당국의 감사가 들이닥쳤는데 아무래도 경쟁업체의 모함인 것 같소.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자금이 필요한데 현지 은행 계좌가 일시적으로 동결되어 꼼짝할 수가 없구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절박함이 묻어났다. 염치 없지만 당신에게 부탁 좀 해도 될까? 300만 원만 급히 빌려줄 수 있겠소? 이 문제만 해결되면 곧바로 한국으로 가서 당신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소. 일주일 안에 반드시 2배로 갚겠소. 제발 나 좀 도와주시오. 박 여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평생 남에게 돈 문제로 아쉬운 소리 한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게다가 3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수혁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까지 이런 부탁을 할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관계도 끝나는 걸까? 밤새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자식들에게 알릴까도 생각했지만 이 나이의 연애 문제로 돈까지 빌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결국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 중 일부였던 비상금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며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괜찮을 거야.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킬 사람이야. 돈을 보낸 후 최수혁은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다. 여보, 정말 고맙소. 당신 덕분에 살았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그의 다정한 목소리와 변함없는 애정 표현에 박 여사는 잠시나마 가졌던 의심과 불안감을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뿌듯함마저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송금이 성공하자 최수혁의 금전 요구는 더욱 교묘하고 집요하게 이어졌다. 호텔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아직 세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소. 500만 원만 더 도와줄 수 있겠소? 한국으로 돌아가 당신과 함께 살 집을 계약하려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오. 1,000만 원만 마련해주면 안 되겠소? 필리핀에서의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려는데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세금과 부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구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오. 2,000만 원만 더. 박 여사는 점차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망설이고 고민했지만 이번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마지막 투자다라는 최수혁의 감언이설과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결국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산, 자신의 퇴직금, 심지어 자식들 몰래 들어둔 보험까지 해약하며 돈을 보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고액 현금 인출을 수상히 여기고 사용처를 묻거나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경고할 때마다 박 여사는 아들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것이다. 친척 병원비다라며 둘러대거나 오히려 역정을 내며 상황을 모면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냈고 최수혁과의 관계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딸 김민정은 명절에 찾아뵌 어머니의 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했다. 평소 깔끔하던 집안은 어딘가 어수선했고 어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무엇보다 민정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것은 어머니의 불안정한 눈빛과 잦은 한숨이었다. 어머니,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묻자 박 여사는 아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며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민정은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밤 어머니 방에서 밤늦도록 누군가와 작은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어머니가 급하게 은행에 다녀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어머니, 혹시 누구한테 돈이라도 빌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아프신데 저한테 숨기시는 거예요? 민정의 집요한 물음에 박 여사는 결국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네 살림이나 잘 챙겨. 평소 온화했던 어머니의 날카로운 반응에 민정은 큰 충격을 받았고 모녀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이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이제 더 이상 내어줄 돈이 없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재산은 물론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혀 대출받은 돈마저 최수혁에게 송금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최수혁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사업 정리를 위해 변호사 비용과 세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어떻게 더 마련해 줄 수 없겠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오. 이 돈만 해결되면 바로 당신 곁으로 날아가겠소라며 애원했다. 박 여사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그의 태도는 싸늘하게 변했다. 당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소. 이 정도도 못해주면서 어떻게 평생을 함께할 생각을 했단 말이오? 그의 비난 섞인 말투에 박 여사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연락도 점점 뜸해졌고 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았다. 박 여사는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가 보내준 호텔 사진이나 사업 관련 서류들을 밤새도록 들여다보았지만 보면 볼수록 허점투성이었다. 내가 속은 건가? 끔찍한 의심이 온몸을 오가매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마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김민정은 어머니의 가계부에서 정체불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이 송금된 내역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밤마다 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민정은 결단을 내렸다. 주말 아침,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박 여사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저랑 얘기 좀 하세요.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동안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신 거예요? 박 여사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며 화를 냈다. 네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냐? 내가 내 돈 쓰는데 네 허락까지 받아야 하니? 하지만 딸의 눈물 어린 호소와 집요한 추궁에 결국 무너져 내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최수혁이라는 남자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에게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보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정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허망하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어머니,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민정은 울부짖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아니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분명 무슨 오해가 있었을 게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마지막까지 현실을 부정하려는 어머니의 모습에 민정은 더욱 절망했다. 그날부터 모녀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정은 즉시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 했지만 박 여사는 신고하면 그 사람이 더 힘들어질 뿐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그녀는 여전히 최수혁이 돌아올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수치심과 자책감에 괴로워하면서도 딸의 도움마저 거부하려는 어머니의 모습은 민정을 더욱 힘들게 했다. 결국 민정은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알려준 단편적인 정보, 최수혁이라는 이름, 푸른솔이라는 닉네임, 필리핀에서 호텔을 운영한다는 이야기 등을 토대로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을 검색하고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들을 꼼꼼히 읽어보았다. 그러던 중 한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용기를 내어 단체에 익명으로 상담을 요청했고 그곳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사진이었다. 최수혁이 박 여사에게 보내주었던 그의 프로필 사진. 민정은 구글 이미지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그 사진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최수혁이 사용한 프로필 사진은 사실 수년 전 자선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외국의 한 유명 기업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또한 그가 말했던 필리핀의 호텔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거나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주소임이 드러났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다음 날 민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증거 자료, 사진 원본 출처가 명시된 웹페이지 캡처, 가짜 사업자 정보, 유사 피해 사례 기사 등을 출력하여 박 여사 앞에 내밀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최수혁이에요. 아니, 최수혁이라는 사람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이었어요. 어머니는 철저하게 속으신 거예요. 박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딸이 내민 자료들을 응시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사진 속 익숙한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모든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현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재산이 한낱 사기꾼의 농간에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진심이라고 믿었던 사랑과 관심이 철저히 기만이었다는 배신감이었다. 박 여사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고. 깊은 절망과 수치심에 휩싸여 그녀는 땅을 치며 오열했다.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났다. 며칠 동안 박 여사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깊은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민정은 다니던 직장에 급히 휴가를 내고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어머니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그녀는 외로움에 지쳐 판단력이 흐려졌던 어머니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심리상담을 권유했고 며칠을 설득한 끝에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병원을 찾았다. 경찰 조사는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비관적이었다. 최수혁은 이미 모든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한 뒤였고 그가 사용했던 계좌는 대포통장이었으며 IP 주소는 여러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등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탕진한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다. 박 여사는 이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박 여사에게는 그 시간이 참으로 더디고 고통스럽게 흘러갔다. 딸 민정의 극진한 보살핌과 경로당 회장 강태식 영감의 꾸준한 관심과 위로가 없었다면 그녀는 아마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강 영감은 매일같이 박 여사의 집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었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박 선생.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오. 라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박 여사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문득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수치심에 몸서리쳤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한 절망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처절하게 반성하면서도 인간의 선의와 외로움을 악용한 범죄의 잔혹함에 대해 깊이 분노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정은 어머니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는 상쾌했고 지저귀는 새소리는 평화로웠다. 박 여사는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교사 시절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래, 나에게도 저렇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지.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야. 박 여사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몇 달 후 박 여사는 민정희의 권유로 경로당에서 열리는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강사가 설명하는 다양한 사기 수법과 피해 사례들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교육이 끝나갈 무렵 강사가 참석자들에게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박 여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어리석은 일을 당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치부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다른 노인들 앞에서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었고 어떻게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과 후회까지도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야기를 듣는 노인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이내 숙연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박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 저처럼 어리석게 당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진심인 것처럼 다가와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마음을 주거나 돈을 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외롭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판단력까지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경로당 안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태식 영감은 박 여사의 손을 잡으며 박 선생, 정말 대단하시오. 그 아픔을 이겨내고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고맙소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박 여사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교훈으로 승화시키는 작은 기적을 경험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치유를 넘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첫걸음이었다. 마지막 장면.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창밖에는 첫눈이 소담스럽게 내리고 있었다. 박 여사는 딸 민정이와 함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행복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모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평화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어려 있었다. 창가에는 민정이가 새로 사다 놓은 작은 동백꽃 화분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박 여사는 식사를 마치고 창가로 다가가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는 바깥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삶의 고단함과 슬픔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그늘졌던 눈빛에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려는 작은 의지와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녀의 삶, 그 황혼엽에 찾아온 시련은 혹독했지만 그것을 통해 그녀는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져 가고 있었다.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황혼의 벗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손잡아주는 가족과 이웃일지도 모른다는 값비싼 깨달음과 함께